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봅시다. 교과서 166쪽 일본의 개항과 근대화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중국 이야기를 쭉 봤었지요. 중국의 아편 전쟁부터 시작돼서 어찌됐든 간에 영국에 의해서 반강제적으로 문호를 개방하면서 그 뒤로 태평천국 운동, 양무운동, 변법자강운동과 의화단 운동, 그리고 이제 청왕조의 끝인 신해혁명까지 쭉 봤습니다. 그 시기 때 일본과 한국, 조선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66쪽 보시면은 일본은요 이미 소식을 들었어요. 아편 전쟁으로 인해서 중국이 무너졌구나. 거기서 또 판단을 합니다. 중국처럼 이렇게 버티고 있다가는 저렇게 탈탈탈 털려버리는구나. 그래서 일본은 다르게 판단을 해요. 중국과는 달리 우리는 어느 정도 개방을 해야겠다. 그때 마침 미국이 일본으로부터 먼저 이제 개항을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페리 함대, 배 이름이 페리 함대였는데, 그러니까 이 배를 이끄는 사람이 페리 제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든 거죠. 자, 무력 시위를 벌여요. 우리랑 미국이랑 교역을 하자. 어찌됐든 간에 버티면은 중국처럼 이렇게 털릴까봐 다담초 보시면은 미국과 결국에는 조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마지막 정권 이름이 에도 막부인데 일본의 특징이죠. 사무라이 정권이에요. 사무라이 정권. 미국과 미일 화친 조약과 함께 미일 통상 조약을 맺게 됩니다. 자, 하지만은 모든 이 동양, 즉 아시아권이 서양과 조약을 맺을 때 불평등하죠. 그 내용들이 이제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최혜국 대우와 치외법권. 요거는 우리가 1학기 때 기억날란가 모르겠는데 1학기 때 우리가 한국과 조선과 일본과의 관계를 하면서 계속해서 봤던 내용인데, 최혜국 대우 같은 경우는 이거를 조약을 맺은 서양 국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일본과 미국 사이에 없던 조약이 이거를 일본이 다른 국가와 맺게 됐어요. 미국이 판단했을 때 쟤네들이 되게 유리한 조건을 가져갔다. 그럴 때 이 최혜국 대우 조약이 있으면은 미국이 일본에게 그 조항을 다시 맺자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니까는 본인들에게 유리한 내용을 계속해서 심어 나갈 수 있는 거죠. 자, 반면에 치외법권은 법이 밖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미국인이 일본 영토 내에서 아무리 크나큰 범죄를 저질러도 일본 법대로 판단이 안 되고 미국 본토로 가서 이제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법이죠. 그러니까는 미국인들이 끝도 없이 이제 일본 내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단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그랬죠. 강화도 조약 때 이 치외법권이 있어서 일본인들이 마음대로 얽히고 설치고 해도 큰 범죄에 대한 재판을 받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던 치외법권에 근거해서 그런 활동을 했었죠. 엄청난 불평등한 조약이었죠. 자, 이렇게 일본도 이제 외국에게 문호를 개방을 합니다. 자, 그런데 167쪽으로 건너오면요, 이제 조금 차이가 존재합니다. 자, 바로 메이지 유신이라는 건데, 일본은요 아시아 국가 중에서 근대화가 가장 빨랐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이뤄내게 돼요. 그래서 현재도 아시아 중에서 가장 경제적인 대국을 가져가고 있는 게 바로 일본이죠. 그 근대화 운동 이름이 바로 메이지 유신인데, 자, 메이지 유신이 등장했던 이제 배경 같은 경우는 일본의 일단 특수성을 좀 말씀드려보면은 사무라이, 즉 사무라이 정권이죠. 왕적인 존재, 즉 천황, 일본의 최고 권력자인 천황이 있는데 천황의 존재는 있지만은 실질적인 권력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대신에 그 밑에 있는 사무라이 최고 존재인 쇼군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됐어요. 그래서 그런 사무라이 정권을 막부 정권이라고 합니다. 막부 정권. 그래서 일본의 이런 역사적 마지막 왕조는 에도 막부였는데, 이 막부가 굉장히 미국에게 나약한 외교를 했다라는 불만이 쌓임과 동시에, 자,
미국 상품뿐만 아니라 외국 상품들이 어마무시하게 들어와서 그에 대한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되게 힘들어졌어요. 거기다가 에도막부 이외의 지방의 아웃사이더들, 지방의 사무라이들이 자신들의 불만들을 표시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불만이 많게 쌓인 백성들과 함께 지방의 아웃사이더들의 사무라이들이 합쳐지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런 거죠. 일단은 서양 문물을 받아들입니다.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막부를 타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라이 정권을 없애버리자라는 얘기죠. 자, 이러한 여러와 같은 활동 덕분에 결과적으로는 일본에서의 마지막 사무라이 정권인 에도막부가 없어지게 돼요. 몰락을 하고 일본의 지금의 이제 모습이죠. 천황 중심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본격적으로 이제 천황 중심의 근대화 개혁이 진행이 되게 된 게 바로 메이지 유신입니다. 이 메이지 유신의 독특한 점은 바로 이거예요. 천황 중심의 중앙 집권 국가를 만든다. 좀 어떻게 보면 다른 근대화 운동과는 좀 다르죠. 여러 시민혁명들을 보시면은 시민들의 자유, 평등, 창정권 이런 것들을 강조했는데 여기는 천왕, 그러니까 황제 중심을 굉장히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요. 하지만 아시아 중에서 가장 빨리 신분제를 폐지합니다. 더불어서 서양 기술 도입과 함께 조세제도, 그리고 상공업, 징병제 이런 것들 등등을 시도를 하면서 성공적으로 근대화에 성공을 해요. 그래서 각종 군수공장, 그리고 산업공장뿐만 아니라 학교 등지를 세우면서 완벽한 근대화 반열에 이뤄나가는 일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빠른 근대화를 이룩하다 보니까요, 일본은요, 본인들이 지난 미국과 맺었던 조약이 굉장히 불평등하다라는 것을 일찌감치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국과의 조약을 좀 개정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은 이와쿠라 사설단을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 파견을 해요. 이와쿠라라는 이거는 이제 그 외교 단원의 중심 인물이었고요. 그 외교단을 외국에 이렇게 파견을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거대한 역할을 하고 돌아와요. 비록 불평등 조약은 이제 고쳐지지는 못했지만은 발달된 서구 문명, 여러 문화들을 보고 그대로 그거를 일본으로 가져와서 도입을 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요게 어떻게 보면 일본의 현재 특징과도 유사하죠. 일본은 이렇게 모방 비슷한 거를 굉장히 잘해서 기술을 자기네 거화 잘하죠. 자, 그래서 그때 활동했던 이 후쿠차와 유치키, 이거 여러분들 두 명이 아니라 한 명이에요. 한 명의 사람 이름이거든요. 후쿠차와 유키치. 자, 이런 이제 지식인들이 서양의 이런 문물들을 소개하면서 일본의 근대화는 더욱더 박차게 가해서 성공이 되게 됩니다. 근데 조금 그 문제점보다는 다른 점이 바로 이거였죠. 지식인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아니라 정부 중심의 개혁이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메이지 정부의 반대 움직임들이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다다음 줄에 이런 걸로 나타납니다. 참정권 운동, 그러니까는 자유민권 운동으로, 민주주의 운동으로 펼쳐져요. 어찌됐든 간에 굉장히 반대적인 분위기죠. 황실 중심의 개혁과 그리고 또 민주주의 운동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요, 이 운동을 탄압을 하지만은 그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용을 해서 일본 제국 헌법을 만들어 버립니다. 최초의, 즉 아시아에서 최초의 헌법이었는데 문제점이 뭐냐면요, 민주주의가 아니라 천황에게 오히려 절대적인 권력을 주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큰 문제점이었죠. 그래서 일본인들이 이때 시기에 천황폐하 만세, 천황을 거의 신급화 존재시키는 게 바로 여기는 이 헌법에 근거한 내용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헌법이 개정이 된 게 그때예요. 이제 뒤에서 배울 거지만은 2차 세계대전 때 안타깝게도 일본이 먼저 하와이를 건드려버리는 바람에 패전국이 됐죠. 그래서 그 헌법이 이제 개정이 됐는데 그때 천황의 권력이 굉장히 쭉 떨어지고요. 공격할 수 있는 목적의 군대는 소유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일본은 방어용 목적으로만 된 군대가 있고요. 공격용 군대는 아직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본 제국의 헌법 내용들을 쭉 봤고요. 자, 밑으로 더 내려가서 아까 봤던 그 사절단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두 번째 줄부터 보시면은 이렇게 정부는 서양과 맺은 불평등 조약의 재협상으로 인해서 이와쿠라 사절단을 외국에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쿠라라는 사람은 자 보시면은 여기 가운데 자 요 전통 일본의 사무라이 복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와쿠라라는 사람이고요. 여기 이 사람은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역적이지만은 일본의 입장에서는 근대화에 이바지한 사람이죠. 바로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우리나라 식민 지배에서 초대 통감으로 왔던 사람이죠. 이토 히로부미. 요런 일본의 근대화의 모습들. 네, 자 이렇게 이와쿠라 사절단까지 봤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은 일본의 이런 근대화 노력들. 보시면은 최초로 개항한 항구가 일본에는 그 요코하마라는 도시거든요. 우리나라 인천, 부산과 같은 항구 도시예요. 거기다가 메이지 유신이라는 근대화에 성공을 해서 이런 공장, 교육들, 추가적으로 이런 자유민권 운동까지 나온 결과 이런 근대적인 모습이 형성이 되죠. 근데 아쉽게도 일본이 우리 조선을 식민 지배하면서 이러한 거리를 그대로 한반도에다가 갖다 박아버리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좋지 못한 소리인데 일본 항상 그런 말을 하죠. 우리는 조선을 식민 지배한 게 아니라 근대화를 해준 거다. 그다음에 조금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긴 했는데 그런 좀 상반된 입장들이 굉장히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일본의 주 내용은 끝났는데 그 뒤로 나오는 내용들은 우리가 1학기 때 다 봤던 내용들이라서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볼게요. 169쪽부터 시작되는 일본의 침략적인 내용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근대화를 이룩한 일본은요 이제 뻗어나가기 시작을 해요. 자 먼저 어디로 뻗어나가냐면은 류큐라는 국가가 있었거든요. 지금의 일본의 오키나와인데 여기를 또 강제로 병합을 해요. 그래서 강제로 병합을 해서 오키나와 현으로 편입시켜 버리죠. 현재 일본의 가장 큰 휴양지기도 하죠. 여름 휴양지 오키나와 현. 자 다음으로는 밑에서 세 번째 줄로 올라가 보면은 바로 요거죠. 운요 사건을 부실로 해서 조선을 압박을 한 나머지 강화도 조약을 강제로 그리고 불평등하게 체결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1학기 때 우리가 봤던 내용이고 부산, 원산, 인천 세 개의 항구뿐만 아니라 아까 봤었던 치외법권 일본이 배운 걸 그대로 적용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일본인들 군사나 순사나 이런 일본인들이 조선에 와서 마음대로만 범죄를 저질러도 큰 문제가 안 됐던 조항이죠. 치외법권. 밑에 탐구 보시면은 동아시아 3국의 계약 내용이 있네요. 중국, 일본, 조선 이렇게 있는데 일단 공통점을 먼저 보시면은 이런 치외법권, 또 치외법권, 또 치외법권 다들 불평등한 조약이 기본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영국에게, 일본은 미국에게, 조선은 일본에게 이렇게 개항을 당했죠. 강제적으로.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삼국의 개항이 가진 의미는 어찌됐든 저찌됐든 간에 이 동아시아 3국이요. 세계 자본주의 질서에 편입이 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외국 세력, 외세에 의해서 강제로 개항을 당한 나머지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지 혹은 반식민지 상태로 전락을 하게 됐다는 좀 단점이 존재를 하죠. 아마 요게 가장 큰 문제지. 식민지나 반식민지로 전락해버린 게. 요게 삼국, 즉 한국, 중국, 일본이 갖는 개항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보고요. 이제 170, 171쪽으로 가서 후딱 보고 한번 끝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청일전쟁, 러일전쟁 우리가 다 1학기 때 한 번쯤은 이제 봤던 내용들이어서 더욱더 빠르게 건너가 보겠습니다.
자, 일본은요 계속해서 그 조선의 지배권을 두고 청나라와 대립을 했죠. 그런데 두 번째 문단, 자, 세계의 기대와는 달리 일본이 이겨버렸죠. 청일전쟁에서. 그래서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어서 청나라 영토였던 랴오뚱반도, 타이완을 넘겨받고 배상금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너무 이 제국주의 국가 반열에 급격하게 성장한 나머지 서양의 국가들 러시아, 프랑스, 독일 이 3국이 일본을 이제 압력을 가하죠. 그래서 일본이 한번 이제 깨갱해요. 그래서 이 랴오뚱반도나 청나라에게 다시 반환을 하는데 그게 삼국 간섭이라는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후 일본은요 러시아와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이후 바로 뒤에 등장하는 러일 전쟁의 전초 형상이 되어 버렸죠. 자, 이렇게 조선이 지금 야금야금 갉아먹히고 있을 때 우리는 뭐 했냐? 아마 기억나실란가 모르겠는데 최초로 신분제 폐지를 했던 가부개혁, 이후에 대한제국 시기에 광무개혁까지 진행을 했었죠. 그런데 그 뒤로 우리가 일제강점기로 건너가면서 이 모든 개혁들은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됐어요. 이게 청일전쟁 이후 사건이었고요. 자, 다음 마지막으로 171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청나라를 지금 이제 진압한 영국은요 더더욱더 큰 자신감에 빠져서 넘쳐나서 자만심까지 갖게 되죠. 자, 그래서 세 번째 문단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딱 그의 목표는 러시아였습니다. 러시아로 이제 진출하려는 거였는데 그 사전에 이미 영국 그리고 미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확보해 놓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과 영국의 지원을 받은 일본이요 싸우죠. 러시아와 싸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른편에 보시면요 여기 이제 그 러일 전쟁에 대한 풍자화가 있는데 전 세계는 여기 보이시는 큰 서양인 러시아가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예상과 기대를 뛰어넘고 밑에 있던 일본이 이기게 되죠. 그래서 주변에 구경하던 서양 세력과 함께 중국인도 있네요. 아마 그래서 중국인은 이때 여기 있는 러시아를 응원했을 거예요. 근데 일본이 이겨버리게 되죠. 자, 그래서 일본은요 러시아와 이렇게 포츠머스 조약을 맺어서 이제 조선에 대한 완벽한 영유권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다시 중국의 땅덩어리도 넘겨받죠. 그 이후에 이제 차례차례 진행되는 우리나라 국권 갱탈 을사조약과 함께 1910년 아예 한국을 식민지로 삼아버리는 사건이 발생을 하죠. 이렇게 해서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로, 일본은 완벽한 근대화 제국주의 국가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비록 이제 뭐 안타깝지만은 이런 식으로 지금 중국과 한국, 일본의 근대화와 그리고 제국주의 열강 반열에 올라서는 일본의 모습을 쭉 보았습니다. 그 덕분이 바로 가장 중요한 메이지 유신이었어요. 메이지 유신. 근대화 운동. 이런 식으로 이제 일본 이야기를 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이제 눈을 돌려서 인도와 서아시아 지역에 있던 근대화 운동이나 민족 운동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